구독, 좋아요. 자, 1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민수. 이 도약하는 계속 약진하는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 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우선 어제 이제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자 토론에 제가 장면을 좀 봤어요. 네네. 김근식 후보하고 열띠게 경론을 벌이더군요. 어제 김근식 후보에게 탄핵 관련 당론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당원 당규와 당론 문제를 제기하고 상당히 공세적으로 우리 김민수 후보가 좀 야단도 치시던데 어떤 차원에서 논의를 하신 겁니까? 일단은 지금 탄핵 반대를 외쳤던 분들이 대략 궁지에 있었어요. 당내에서 적폐무리처럼 당하면서.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토론회를 앞두고요. 다들 탄핵 반대 입장을 폈던 분들한테는 탄핵 반대를 주장했던 분들이 대략 공격을 받았어요. 당신 탄핵에 지금도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막 계엄에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그럼 이게 저한테도 여기 토론회 전에 이 공격 조심해라. 이 공격에 말을 잘해야 된다는데 저는 제가 대략 공격을 해버렸잖아요. 그랬죠. 제가 어제 공세적으로 하시더군요. 근데 예.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우리가 여론이나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가 하고 싶은 말에 위축되다 보니까 예. 지금 불의가 정의가 돼버리고 지금 소수 의견이 다수 의견이 돼버린다. 지금 우리들이 당원들도 대변해야 되고 국민을 대변해야 되는 사람인데 여론 앞에 무섭기 때문에 정의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개변들이 계속해서 주류 의견이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꺼릴 게 전혀 없으니 제가 대래 이걸 공격을 했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저쪽에서 대답을 못하죠. 이때까지 지금 탄핵 반대를 외쳤던 사람들을 극우몰이하고 적폐몰이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화합하자 그럽니다. 더 이상 탄반 나누지 말자고 합니다. 이래서 논리가 중요한 어제 것이다. 김민식이 네. 몰리니까 찬반 그런 토론 이제 그만하자 그런 식으로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논리가 중요하다. 여기 궤변을 이기는 것은 논리이고 실력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시작할 수 있는 포문을 열 수 있는 용기이다. 예를 들어서 제가 대구 연설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예. 마치 금기어처럼 돼 있던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꺼내기 시작하니 다음 날부터 후보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엄호를 하는 후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용기 있게 나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개변들을 이길 수 있는 논리로 무장해야 되는 것이다. 분명히 당원의 의무가 규정돼 있거든요. 그럼 당원의 첫 번째 의무는 당원 당규를 지켜라입니다. 두 번째는 당론으로 결정된 당론과 당명, 당의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당헌은 뭐냐면요. 우리 당의 헌법과도 같은 거예요. 자, 우리 당의 헌법과도 같은 거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대략 큰 소리를 치고 있다. 전한길 대표 같은 사람들은 지금 고성을 질렀다고 처벌을 하자 그래요. 그래죠. 당원을 안 지킨 사람들에게는 왜 이 말을 못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 논리들을 우리들이 지금 이런 논리들을 무장해서 지금 궤변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이런 궤변들이 하나둘 밀리기 시작하면 당내의 보수주의의 가치가 계속 무너지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어제 대략 공세적으로 나갔고요. 제가 지금 이번 전당대회에 마치 우리 당에서 금기어로 돼 있던 걸 다 터뜨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 터뜨려낸 것 같은데 결국에는 여러분들께서 보시겠지만 논리로 무장되고 용기가 있다면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당원 당규, 뭐 당원 당규도 그렇습니다만 아주 중대 당론을 만일 위반하는 의원들, 뭐 특정 개인이든 세력이든 특히나 국회의원들을 중대 당론을 스스로 위반한다.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 중요한 당론을 위반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주당 어떻게 했죠? 민주당이 이재명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부결 당론을 정했을 때 일부가 지금 그때 정확히는 기억 안 나지만 한 8명, 9명 정도가 아마 이거 동의를 했을 겁니다. 표 숫자로 계산하면. 예. 이때 바로 색출 작업이 들어갔죠. 이분들 정치 생명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지금 민주당이 약한 정당이 됐습니까? 강한 정당이 됐습니까? 예를 들어 당내 민주화 하는데 당론을 정하는 절차 자체가 민주화예요. 이것을 지금 당론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반대를 하는 것은 민주적으로 결정된 당론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정당이라는 것은 이념 집단인데 당의 당론조차도 당원상에 규정되어 있는 당론을 지키라는 것조차도 안 지킨 사람들을 계속해서 가만 내버려 두니 아무도 우리 당의 규칙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선거 기간 동안에 러닝메이트를 두지 말라. 지금 정말 당에서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후보 캠프들을 불러서 몇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위반했을 때 명확하게 엄격한 처벌을 하지 않으니 러닝메이트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당이 스스로 규칙을 이렇게 내려놓으면 이 당의 조직 문화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당원을 어긴 사람들에 대해서 한두 명만이라도 제대로 된 처벌을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거 못 어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당부터가 진짜로 공정하자, 법을 지키자 이런 주장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당원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당원 당규부터 제대로 지켜라. 그리고 이 당원 당규를 엄격하게 지킬 때 우리 당이 강해질 수 있는 토대가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어제 토론회 보니까 선수 교체 문제도 제기를 했어요. 선수 교체가 있어야 된다. 뭐 세력 교체를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예.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정치 당 안에서 세력화가 돼서 이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 모든 의사결정 구조가 되는 것도 좋지 않은 것이죠. 네. 근데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올림픽이 열려요. 네. 그럼 지금 금메달 따려면 어떤 후보가 나가야 됩니까? 실력 있는 후보가 나가야 이 말입니다. 예, 예. 네, 이거 어려운 설명이 아니거든요. 지금 실력 있는 사람들을 전면 배치해서 싸우게 만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금메달을 획득하고 싶고 승리를 획득하고 싶으면 민주당하고 싸울 줄 아는 후보, 논리를 펼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당연히 앞에 내세워야 이길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말을 또 꼬아드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선수 교체 뭐 젊기만 하면 다냐? 젊기만 하면 다면 세대 교체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네, 있어요. 그러면 젊기만 하면 다냐라고 하면 이거 지금 단지 언어 능력의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젊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여기 대한민국 국민이나 당원들이 이것도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다라고 지금 그 후보는 생각하는 거예요. 자, 선수 교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지금 우리 팀이 이기려고 하면 축구 11명 국가대표를 뽑는다. 메인 선수를. 11명 가장 우수한 선수들 뽑아야 이길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우리 당도 마찬가지다. 지금 전면에 나서 있는 분들이 민주당과 싸워야 되는데 이분들 한 분 한 분의 역량이 뛰어나야 싸워서 이길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선수들을 계속해서 오래 있었다는 이유로 내가 선수가 높다는 이유로 내가 어떤 특정 지역에 세력이 많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앞에 세우니 할 말아야 될 때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실력 있는 사람들로 선수 교체를 해라. 김민수가 최고위원회에 들어가면 실력 있는 청년들이나 인재들, 숨은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 숨은 인재들을 발굴해서 전면에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길 수 있는 선수들로 전면 배치해서 이들에게 정치적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TV에 패널로 나갈 수 있게 추천도 하고 그리고 방송들의 추천들도 하고 이 사람들에게 논평을 쓸 수 있는 대변인의 자리들도 추천을 하고 그래야 실력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과 싸울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길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 당내 구조는 누구 특정 사람과 친하기 때문에 대변인 자리를 이렇게 차고 특정 사람과 친하기 때문에 어딘가에 패널로 들어가고 이러니까 지금 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우리 정당 국민의힘의 정당의 내부 구조가 지금 그렇게 짜여져 있다는 문제이십니까? 지금 계속 그랬죠. 계속 네. 그래왔죠. 그러니까 실력 위주의 정당을 만들면 질 수가 없다. 실력 있는 분들을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줄을 서겠습니까? 실력 양성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실력 양성을 하려고 하죠. 야, 내가 아무리 줄이 있어도 내가 실력이 안 되면 저 자리에 전면에 배치가 되지 못하는구나 하면 그때부터는 자기의 실력을 키우려고 하겠죠. 줄을 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실력 있는 사람들을 전면으로 계속 배치시켜줘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나 야, 저 친구 참 잘하네 박수 쳐주고 이 사람이 성장하게 되면 다들 실력 키우는데 집중을 하겠죠. 줄 서는데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건 당내 문화를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선수 교체라는 이 네 글자가 네. 함축하고 있는 진짜 의미는 실력 위주 정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력 위주의 정당, 네. 당내 문화를 바꿔야 된다. 근데 좀 직설적으로 물어볼게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 관련해서 뭐 비난이 하루 이틀은 아닙니다만 근래 몇 년간 국민의힘이 상당히 쇠락해 가고 있다는 평가도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탄핵 전후를 둘러싸고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이나 당내 여러 가지 탄핵 찬반을 둘러싼 이유 그뿐만은 아닙니다. 중요한 어떤 정치 사회적 사안에 대해서도 심한 갈등이 있고 사회적 대응 능력도 떨어지고 국민적으로도 지탄을 받는 상황이 왔는데 직설적으로 물으면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그냥 유지할 이유가 있나 존재할 필요가 있나 그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재해야죠. 이거는 마치 뭐와 같냐면요. 네. 대한민국이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나라를 얻고 다시 짓자라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정치라는 것은 이기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현실과 이상의 중간에 위치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중간쯤에? 네. 네. 그럼 우리가 이상적으로는 야 국민의힘 진짜로 안 되겠다. 새로운 당이라도 창당하고 싶다. 진짜로 강한 정당을 창당했으면 좋겠어. 이게 이상이라고 하면 현실은 국민의힘이라는 지금 대한민국 역사와 같이 흘러왔던 이 거대 정당을 깨트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지금 이미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증명하고 있어요. 이 앞에 지금 바미당 같은 경우도 29명의 현직 국회의원이 나가서 만들면서 확장을 했느냐. 29명이 완전히 찌그러들고 찌그러들어서 7명이었나요? 3명이었나로 줄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때 예. 당시에. 예. 다시 들어왔어요. 자유한국당으로. 이 말은 무엇이냐면 밖에 나가서 새로운 창당을 했다라고 해도 이 신당들이 힘을 못 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수 정당 중에서도 창당했던 당들이 꽤 있어요. 지금 네, 있죠. 사실. 네. 국회의원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긴 시간 동안. 10년 동안 국회의원 한 명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인 거예요. 결국은 국민의힘의 소속이어야 된다. 네. 그래야지 지금 국회의원을 배출해야 싸움이 될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을 10년간 배출하지 못한 정당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불임 정당인 거예요. 네, 힘을 쓰지 못하는 정당인 겁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외쳐봤자 이 소리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의 안에 거의 국민의 힘을 파괴 수준으로 혁신하고 다시 고쳐내는 것이 가장 근접한 답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 지금 보수 정당사를 기준으로 보면 지금 김민수 후보 경우에 지금 한 20년 지금 당에서 활동한 20년 정도 됩니까? 제가 본격적으로 지금 여기에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한 건 7년 됐죠. 7년. 당협위원을 할 때. 네. 그 전에 이제 그렇게 선출되는 네네. 7년이군요. 그러면 그 전과 후를 대략 봤을 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최근에 뭐 자유한국당이나 뭐 이런 시기 이제 미래통합당 현재 국민의힘까지는 물론이고 기존의 새누리당 뭐 이렇게를 포함했을 때 이 보수 정당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내부의 구조 이런 문제를 쭉 최근에 7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살펴봤을 그렇습니다. 때 네. 그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하면 어떻습니까? 시스템이 붕괴되어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시스템이 붕괴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저도 조직 관리를 계속 어렸을 때부터 해온 사람이고 조직을 만들어 왔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기업도 했고 여러 가지 청년 조직들도 했고 그럼 기업이라는 것이나 조직이라는 것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이 조직이 강한 조직이 되려면 딱 하나의 원칙만 잘하면 됩니다. 실력 있고 성과를 낸 사람들을 우대하는 문화만 정확하게 만들어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상벌에 대해서만 엄격해도요 이 조직은 성공합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 당은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진짜로 고생하고 당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은 공천에서 배제가 되고 그럼 사람들이 열심히 한다고 공천 받는 게 아니구나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공천 받고 기회를 받는 거지? 살펴봤더니 줄을 잘 서야 되는구나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럼 센 사람 옆에 붙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실력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줄을 잘 서는지 이 눈치만 살피고 있는 겁니다. 네네. 이런 정당이 어떻게 강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의 근원은 되게 간단하고 단순 명료하게 이어진다. 그리고 하나의 문제를 명확하게 바꾸었을 때 여러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봅니다. 네. 자, 좀 정치적 문제, 다른 정치적 문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특검의 압수수색 문제 좀 여쭤볼게요. 이제 중앙당사 1차로 이제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에 지금 국회 국민의힘 사무총장실을 비롯해서 이제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는데 물론 특검이 압수수색을 결과적으로는 뭐 완료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일단 이 당의 중앙단사를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초유의 일이기도 하는데 지금의 이제 상황 어떻게 인식하시고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앞으로 민주당의 이런 지금 그 법적인 억압이나 탄압이 계속 될 겁니다. 정치 보복성 탄압이 계속 될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보수 정당이나 네. 보수 정치인들을 흔드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비단 정치권을 넘어서 이미 유튜버들에게도 시행되고 있는데 이런 지금 이제 유튜버 방송들에까지도 저는 이게 확장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초반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싸우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이것들이 확장이 될 것이다. 보수 괴멸 단계로 올 것이다. 대한민국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력하게 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지금 예전에 민주당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압수수색이 나왔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예. 그때 민주당이 어떻게 방어를 했는지 한번 봐야 된다. 진짜로 여기엔 당직자까지 다 나와서 인간 띠를 둘렀습니다. 당사에. 예. 그리고 처절하게 저항했습니다. 근데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처절함이 없다. 이것 역시도 지금 이번에 지도부가 꾸려진다면 처절한 투쟁이 병행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방어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 수성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이니 우리가 수성을 하면서도 위에서 화살도 쏘고 돌도 던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건 같이 공격도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지금 제가 이거 방송에서 이제 몇 군데서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당의 당원 신청서에는 종교 기재란이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와 정당 활동의 자유가 보장된 곳이다. 이건 헌법상의 권리이다. 근데 지금 이 권리를 시행하는데 지금 특정 종교인이 우리 당에 가입을 한다라고 해서 이건 지금 위헌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것을 제재하는 것 같은 느낌은 종교 탄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정당 활동 탄압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따진다고 하면 더 빨리 압수수색해야 되는 것은 민주노총이 민주당에 얼마나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죠. 제가 장담하는데 민주노총 130만 중에서요 엄청난 숫자가 민주당에 가입되어 있고 민주당의 이러한 공천부터 여러 가지들을 좌지우지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합리적 의심을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거 민노총이라는 세력이 이거 북한 지령문도 받는 세력인데 민주당에 몇 명이나 가입돼 있는지 이거야말로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이거 여기도 압수수색해야죠. 그 수많은 지금 좌파 단체들, 시민 단체들, 국가의 혈세로부터 운영되고 있는 지금 시민 단체들도 엄청나게 많이 가입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에. 예. 그럼 다 압수수색해야죠. 네, 이래야지 법의 잣대가 공평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한 증거도 없이 중요한 것은 정확한 증거도 없다는 겁니다. 통일교회 사람들이 집단으로 가입했다는 정확한 증거도 없이 일단 당원 명부 500만 명 거부터 다 줘봐. 이건 지금 이거야말로 지금 법치가 아니라 인치다. 법을 권력의 도구로 쓰기 시작한 것이다. 대한민국 법치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금 지도부가 아직 새로 꾸려지지 않아서 그런데 새로운 지도부가 꾸려지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적극적인 투쟁과 공격을 동시에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지도부 문제를 얘기했으니까 자 22일이 되면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꾸려집니다. 새 지도부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국민의힘을 방향타를 어떤 방식으로 방향을 정하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양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최고위원으로 되시면 뭐 수석 최고위원이든 최고위원이든 어쨌든 최고위원으로 일원으로 참여를 하시면 당 지도부의 핵심 일원으로 되는 것인데 새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가장 주력해야 될 문제 또는 전체 다를 알 수는 없으니까 만일 새 지도부가 주력할 문제도 좋고 우리 김민수 후보가 최고위원이 되면 가장 주력하고 싶은 문제 어떤 건가요? 대여투쟁이요. 대여투쟁. 네, 대여투쟁과 지금 인재 발굴, 인재 양성 딱 이 세 가지라고 보는데요. 제가요 사실은 요즘에 보다 보면은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이래요. 왜 이런 사람을 이렇게 늦게 봤지? 그리고 이 사람 이제라도 또 많은 게 이제부터라도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전 7년 전부터 싸우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이 뭐냐면 예. 사람들이 김민수에게 주목해 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김민수의 발언이 보이는 것이지 저는 예전부터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었다. 예. 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집중부터 시켜내야 될 거 아닙니까? 집중. 예. 그러기 위해서는 대여투쟁을 해야 된다. 대여투쟁을 하고 국민들이 우리 당에 집중하고 민주당의 행포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했을 때 이때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정책도 먹히는 것이고 네, 지금 아무도 국민의힘에 집중 안 해주고 있는데 좋은 정책 100번 꺼내봐야 아무도 집중하지 않는다. 그럼 강력한 대여투쟁으로 국민들의 집중을 유도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집중을 유도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전면의 실력 위주의 실력 있는 인재들을 배치해야 된다. 그럼 여기 실력 있는 인재들이 배치돼서 싸우기 시작하면요. 이 사람들이 또 주목을 끌 겁니다. 근데 우리 당은요.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누군가가 주목 끄는 거. 네. 그럼 이거 여기에 시기 질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래선 안 된다. 진짜로 우리 팀들에서 잘 싸워주는 사람들은 우리가 국가대표를 응원하듯이 박수 쳐주고 잘한다 외쳐주고 또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신인들을 또 끌어주고 해야지 이게 지금 강화되는 것이지 우리들의 인재풀이 강화되는 것이지 누구 한 명의 눈에 띄면은 끌어내리려고 하면 안 된다.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누구 한 명이 부각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을 못 밀어줘서 난리인데 우리 당은 못 끌어내서 난리다. 네. 그러니까 이런 문화들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하셨던 질문에 대한 다시 정리를 한다면 대여투쟁이 먼저다. 네. 그리고 인재 발굴과 인재 양성을 통해서 또다시 또 이들을 전면 배치해서 또 대여투쟁이 먼저다. 그리고 국민들이 비로소 우리에게 집중해 줄 때 우리들은 정책 대안 정당으로서는 실력이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얼마든지 좋은 정책을 짜낼 수 있는 실력은 이미 있어요. 단지 국민들이 우리에게 호감이 없기 때문에 봐주지 않을 뿐입니다. 이때 우리들이 지금 민주당 정권들의 잘못된 정책들의 대안들을 제시하면 국민들이 그때서야 바라봐 주실 것이고 이게 중도 확장으로 이어진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자, 지금 이제 인재 발굴 이야기도 마침 해주셨는데 최근에 뭐 당대표 후보들도 지금 네 분이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당대표 후보를 지지하는 청년들도 조금씩 다 나눠져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최고위원 그렇습니다. 후보들도 네.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불문하고 당대표 후보들을 지지하는 여러 청년들 중에는 우리 김민수 후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 열광한다는 소식도 들려요. 풍문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당대표 후보나 청년 최고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저만 지지한 단체들이 꽤 있습니다. 아, 청년 그래요? 단체들 중에서. 예, 그런데 예. 이게 무엇이냐, 사람들이 이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데 저도 사실은 이 친구들과 최근에 대화를 못 해봤어요. 응원을 너무 많이 와주시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정말 눈만 마주치고 지나가고 손만 잡고 지나가는데 이분들이 눈으로 수천 마디의 이야기를 합니다. 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뜻 더 잘 반영해 주세요. 그리고 대한민국 지켜주세요. 뭐 윤석열 대통령 구해주세요. 뭐 여러 말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진짜로 젊은 친구들, 청년들 같은 경우는 냉정해요. 지금 우리 기성세대보다 훨씬 냉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정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바라보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우리와 공감해 주는구나. 우리와 지금 소통하는구나. 지난 차가운 겨울날 같이 거리에 나와서 우리와 소통하면서 이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있구나가 첫 번째인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사람 다른 정치인처럼 상황에 따라서 말을 이랬다가 저랬다가 바꾸지 않고 일정한 스탠스로 계속 일관된 주장을 하는 사람이구나. 말이 바뀌지 않는 사람이구나. 에서 신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젊은 청년들은 실력 없는 사람 싫어합니다. 네, 민주당과 맞붙던 누구와 맞붙던 지는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내세워도 결코 지지 않는구나. 본인의 주장의 논리를 제대로 펼쳐내는구나.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인정받아서 그렇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네. 평가도 잘 해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한 핵심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면서 시청자 중에는 당원도 있고 뭐 국민의힘 지지층도 있고 여러 층들이 있는데 우리 당원들과 시청자분들께 메시지 좀 전해 주시죠. 내일부터 양일간 투표가 이제 시작됩니다. 뭐 저 역시도 지금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더 듣고 그리고 더 배우고 더 힘차게 싸울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최근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김민수는 반드시 최고위원이 될 거니 표를 전략적으로 좀 나눠주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오늘부터는 이 강도가 세지고 있는데요. 지난 전당대회 때 민영삼 대표 같은 분이 1위를 하다 5위로 떨어졌던 적이 있다는 것을 제가 또 재차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투표를 절대 전략적으로 해서 안 된다. 김민수를 안 찍는데 어떻게 김민수가 되겠습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다. 여러분들께서 저 김민수에게 작은 희망을 보셨다면 그리고 김민수가 민주당과 맞설 수 있는 전사라고 느껴지신다면 김민수에게 표를 모아주셔야 김민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최고위원에게 최고위원 후보들 중에 2표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한 표는 꼭 김민수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꼭 김민수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가 선택될 때 여러분들의 뜻이 더 큰 목소리로 외쳐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수 선택해 주십시오. 네. 예. 푸른 하늘님이 싸울 줄 알고 실력 있고 싸울 줄 아는 김민수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황운결님이 행동으로 옮겨야 믿음이 더 간다 이렇게 해주셨네요. 그 행동으로 싸울 줄 아는 김민수 후보 오늘 직격 인터뷰 진행했습니다. 김민수 후보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독립, 성장, 역전. 구독, 좋아요. 원영섭 변호사님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네, 안녕하세요. 원영섭 변호사입니다. 예. 국채 이자 문제부터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국채 관련된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국가 채무가 지금 1,300조에 이르는 상황이라는 건 알려졌었죠. 이재명이 돈을 이제 많이 쓰겠다 확장 재정 기조를 이미 선포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재정 계획을 뭐 점차 새기고 있어요. 그리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에 입각해서 최소 210조는 더 쓸 것 같다. 뭐 이런 거 나왔는데, 자, 국채 그러면 국가 채무가 1,300조에 이르고 이재명에 지금 하게 되면 뭐 최소 1,500조까지 이른다는 상황인데 1년 연간 국채이자가 30조 원에 이르는 상황이 와 있네요. 어질어질하죠. 야, 3천억도 아니고. 예.
지금 그 나라를 망가뜨리는 가장 빠른 길은 흥청망청 써버리는 겁니다. 그 국민의 세금이라는 게 그 춘향전에도 나오잖아요. 예. 백성의 고열이라고. 춘향전에도 나오고 우리가 변사또 탐관오리를 잡을 때 항상 등장하는 대목인데 네. 그 세금을 낭비하는 것만큼 나라 망치는 빠른 길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과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끝나고 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천조국이 됐잖아요. 천조국. 예, 천조국. 그 천조국이 미국은 이제 천조의 국방비를 지출하는 천조국. 예. 대한민국은 천조의 빚이 있는 천조국. 천조의 빚이 있는 천조국이 돼버렸는데 그리고 나서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긴축 재정을 운영했습니다. 그 긴축 재정을 운영해야 되는 건 사실은 뭐 굉장히 인기라는 부분과는 멀어질 수 있는 선택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긴축 재정을 선택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도나 인기가 없음에도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현실을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 대한민국의 그런 재정 상태나 이걸 건전화시키려고 한 거였거든요. 긴축 재정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여기저기 아우성이 발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한 건데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가 저는 만약에 정말 실리적으로 나라를 생각한다 그러면 긴축 재정의 긴자도 한 반은 가야 돼요. 네. 그런 뭐 윤석열 정부 정도는 못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오히려 확장 재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장 재정을 한다는 거는 최근에 이제 30조가 되는 그런 민생 뭐 쿠폰 이런 것도 뿌려대고 아니 민생 쿠폰 15만 원, 25만 원 뿌려가지고 뭐 살림살이 나아졌습니까? 나아진 거 없잖아요. 예. 무슨 효과를 보고 있죠? 낙수 효과가 있나요? 소고기 한 번 먹으면 돈 그 15만 원도 더 들죠, 뭐. 예,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지금 우리가 또 이제 그 재정 쪽 시장에서는 확장 정책을 할 것이다 이런 시그널만 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인사인데 이재명 정부에서 그 적용되고 있는 그런 그 경제 전문가들이 대부분 확장 정책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규제 정책하고 세금이나 이런 걸로 때려잡는 그리고 이제 확장 정책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인사에 포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기조 자체가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뭐 1300조라고 하는데 1300조도 넘어서는 그런 빚더미에 지금 올라설 일이 뭐 아주 가까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 이자를 국채 이자로 연간에 30조 3천억도 버겁고 3조도 아니고 30조에 내면 지금 돈 벌어서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해서 벌어들이면 다 이자 내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늘고 있다는 거죠. 이자만 계속 늘어나면 그 살림살이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런 국채이자 비용 문제가 제기됐는데 계속 이렇게 국가 채무가 늘게 되면 이재명 집권 5년 동안에 이 확장 재정을 계속 더 늘려가겠다. 지금 시작은 이제 선포하는데 계속 선거도 있고 그러면 더 그럴 것 같은데 국가 채무가 어느 정도에 이를지 한번 예측이 가능하신지 그리고 그런 상황이 오면 한국 경제, 뭐 외국인 투자 문제나 신용 등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박근혜 정부 때만 하더라도 국채 비중을 그 GDP의 40% 수준으로 맞추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이 문재인 때 깨져버립니다. 그걸 맞출 필요 뭐 있냐? 우리 더 쓰자. 그러면서 천조가 돼버려. 네. 그리고 나서 긴축을 아무리 해도 어느 정도 이제 발생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었고 증가율 자체를 굉장히 낮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많은 또 부채가 있는데 저는 이것이 까딱 잘못 생각하면 1,500조, 2,000조도 갈 수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네. 이미 그 문재인 정부에서 보여준 게 있잖아요. 지금 그 5년 동안 600조 만들지 않았습니까? 추가로. 네. 그런 것처럼 그거는 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정말 이 경제를 어떻게든 퍼줘가지고 어떤 뭐 포퓰리즘 정책을 해가지고 선거에 대비하겠다라는 마음, 그 마음만 있다 그러면 저는 돈 쓰는 거는 한도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또 600조 더 쓴다 5년 동안 그러면 1900조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이자까지 계산돼 가지고 추가로 알파가 더 붙는 거니까 그러면 2,000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2,000조까지 되는 그 상황에 앞서 IMF가 올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제 그 각종 이제 어떤 우리나라 국가 신용도 뭐 이런 것들이 내려갈 가능성이 많고 빚이 많은 나라는 결국 뭐
또 다 똑같아요. 은행이 일반 개인을 보더라도 기업이 보더라도 빚이 많으면 신용도가 낮아지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 다 회수하려 그러고 그러면 그 순식간에 IMF가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지금 처하고 있는 이런 정책이라는 게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불리해요. 미국은 이제 제조업 기반을 갖추겠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제조업 기반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뭐 한중일 같은 동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 그리고 유럽의 아주 일부 국가만 제조업 국가예요. 그 사람들의 기초를 전부 미국으로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덜 뺏기기 위한 제조업 기반을 그걸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투자금이 많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보자고요. 미국이 그러면 투자를 한다. 자국의 철강에 투자하고 자동차에 투자하고 조선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렇게 만든 그 업체는 한국의 업체하고 경쟁하는 거잖아요. 네. 물론 이제 투자를 받아가지고 같은 자회사로 편입을 된다 그러지만 공장과 공장끼리는 경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그 제조업이라는 기반이 어느 정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 삶이라는 것도 비폐해지고. 근데 이거는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잘한 게 뭐가 있냐면 그 투자 강도를 계속 유지했어요. 투자 강도. 예. 네. 그러니까 긴축 재정을 하면서도 예. 원래 이제 돈을 풀어야지 경기가 활성화되고 기업이 투자하잖아요.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긴축 재정을 하면서도 투자 강도를 유지하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각종 이제 뭐 방사 세일즈, 원전 세일즈, 투자 유치도 하고 뭐 그런 거 유치도 하고 앞으로 예. 잘 될 거야. 그러니까 경제라는 거, 기업이라는 건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투자하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 매더라도 앞으로 잘 될 거야라는 시그널을 계속 줬다고요. 그게 이제 그 핵심은 한미동맹이었죠. 그러니까 계속 뭐 바이든 대통령하고 만나고 무슨 뭐 핵과 관련해 가지고 또 협상을 하고 미국하고의 관계를 잘 가져갈 거고 미국이 가는 어떤 이런 움직임에 우리가 편성을 잘할 거다라는 시그널이 계속 나가니까 사실은 그래서 방산 수출도 되는 거거든요. 원전 수출도 되는 거고 방산이나 원전이 미국하고 협력하지 않고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되니까 사실은 투자는 계속 잘 유지되고 있었어요. 투자가 유지되고 있다는 건 뭐냐? 고용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런 거 자체도 만약에 뭐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한 그런 부분들이 붕괴된다 그러면 고용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제일 이제 그 제가 경제 문제에 대해서 또 저는 부동산 건설 전문이니까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건설 회사를 다 때려잡고 있어요. 포스코 ELC부터 뭐 재해 관련해 가지고 다 때려잡고 있고 그 뭐 현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건설 현장이야말로 일종의 그 복지 정책 같은 거예요.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내거든요. 네네.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내고 물론 이제 거기에 외국인 근로자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만큼 거기에 따라서 비례해서 우리나라 근로자도 만들어집니다. 일자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또 해야 되는데 건설회사, 건설 현장이 서버리면 대량으로 실업자가 나와요. 보이지 않는 실업자, 상시 채용 실업자가 아닌 일시 채용인데 휴직이 되는 실업자가 나오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아마 일부 뭐 심지어 보수 진영에서도 이재명은 그래도 실용적이고 유능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이재명이 실용적이고 유능해서 뭔가 아웃풋을 낸 적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성남, 분당, 경기도 여기에 이제 단체장을 했는데 성남이라는 그 시가 원래 재정 자립도 굉장히 높고 경기도가 재정 자립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냥 나눈 거에 불과해요. 네. 그리고 그렇게 경기도를 만들어낸 거는 사실은 지금 있는 김문수 후보였죠.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저는 이재명의 그런 앞으로의 경제 청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제2의 IMF를 불러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최근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타격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양도소득세 네. 대주주 완화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 이와 별도로 이제 법인세 인상들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업을 상당히 압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세수와 세출 문제가 있을 텐데 세수확보 차원에서 검토를 하는 것인지 그래서 세제 개편안을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 다른 차원의 문제도 있을 거는 또 보이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 세수를 늘린다 국가 채무 문제가 해결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역대 우리가 가렴주구라고 하죠. 네. 동서고금 세금을 늘려가지고 좋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래서 뭐
보수 정부는 항상 세금을 어떻게든 줄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이제 뭐 세금을 거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디서 세금을 거두려고 해도 마땅히 거둘 만한 데가 사실은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게 일종의 이제 뭐 주식에서 일부 돈 많이 그 투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걷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가 이미 이 시그널은 이게 그 단순히 10억 이상이면 뭐 대주주니까 뭐 그 사람들만 양도소득세 있는 거지가 아니라 주식에 세금을 걷는다, 이렇게 시그널이 나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세수를 어떻게든 거들 창구를 마련하려고 하는 건데,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청사진이 세수 부족으로 이게 뭐 감당이 안 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주식에서 만약 세금을 못 거두면 또 다른 데서 거둘 거고, 제일 이제 만만한 게 또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에서 또 거둘 거고, 그리고 부동산에 걷다 보면 그 세금을 임대인들 임차인에 또 증가하고, 이게 복합적으로 지금 뭐 꼬리를 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분들이 가장 피해를 보느냐, 저소득층이 피해를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모든 세금의 말단에는 실제로는 그 저소득층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삶의 피폐함,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가중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조선일보의 한화젠 이제 2050 탄소 중립 녹색 성장위원회 위원장, 민간위원장입니다. 위원장 인터뷰가 실렸던데 사의를 표명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인터뷰 내용에 보니까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등 이재명 정부가 기후변화를 국가 어젠다로 설정하는 것은 환영한다. 그렇지만 4대강 재자연화 등 실제 행보는 기후 대응에 역해가는 부분이 있다. 당장 하루만 집중호우가 내려도 김포공항 일대가 잠기는 것을 막지 못하는데 인프라 없이 어떻게 드넓은 한천과 그 유역의 피해를 막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딱 지금 기후변화 관련된 대책이든 추진하는 거 지금 비판했는데, 자, 이게 이제 조금 다른 문제 같지만 연관돼서 이야기를 물어보겠습니다. 이걸 먼저 소개를 하는 이유는 지금 기후변화 관련된 여러 가지 이재명 정권의 그런 이제 정책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재생에너지 이 관련된 지금 생산을 급격하게 늘리겠다, 이런 게 지금 이재명 정부의 추진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 대선 기간에는 뭐 원전도 살리고 재생에너지도 살리겠다고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했는데, 고리원전이라든가 이런데 지금 임기가 연한이 다 됐는데 40년은 됐는데 연장을 안 해요. 지금 몇 개, 2개가 그런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원전을 만드는 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원전 생태계는 지금 굉장한 문제가 점점 다시 생길 것 같은데, 여기다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재명도 그 이야기를 했죠. 전기요금도 상당히 가정이든 산업용이든 뭐 불가피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정부가 이 재생에너지를 생산을 늘려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겠다 하는데, 앞서 이야기까지 포함한다면 어떤 상황 예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전기요금이 네. 모든 그 좌파 정부의 경제 실패를 함축하고 있어요. 예. 두 가지의 그 지표가 있는데, 하나가 부동산이고 하나가 전기요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뭐 한전공대라든지 아니면 재생에너지라든지 본인의 정책적인 수단을 위해서 한전이라는 거대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정력을 끌어다 써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한전은 적자가 계속 쌓이는 겁니다. 한전이 적자가 계속 쌓이면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를 효율적으로 생산하느라 발생한 데 들어가는 원가가 아닌 그 격가지 어떤 정책적인 사업, 그 고비용 저효율의 정책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전의 재정력이 소요되고 그것을 전기요금으로 메꾸는 악순환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기요금을 이렇게 상승시켰어요. 상승시켰는데 지금 이제 만약에 그 기업 입장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 입장에서는 아니 차라리 내가 그냥 발전소를 만들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예. 아니 다른 어떤 정책적인 비용이 추가된 그런 거가 그 추가된 비용을 내가 지불하느니 내가 발전소 만들어서 내가 쓰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전기 비용의 수요처가 사라지는 거예요. 또. 그러네요. 예. 우리가 팔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팔 수도 없고,
수요처가 사라지게 되면 결국 만들어낸 전기를 쓸 수도 없는 황당한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가는 건데,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 악순환의 고리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라는 게 그거는 석유가 30년 뒤에 고갈된다는 이야기하고 비슷한 이야기인 게 네. 재생에너지가 경제성이 있다. 뭐 곧 경제성이 생긴다. 뭐 오히려 뭐 기존의 무슨 원자력 에너지나 이런 것보다 더 나아진다. 이거는 그냥 30년 전부터 있었던 이상한 그 이야기거든요. 이건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재생에너지는 특히 대한민국에서 이 재생에너지는 경제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뭐 결국 그렇게 발생한 고비용과 그런 손해를 정부가 정책적으로 세금적으로 누구한테 전가시키지 않으면, 폭탄 돌리기를 하지 않으면 유지가 될 수 없는 구조예요. 이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뭐 정책을 진행한다라고 하는데, 이 전기요금이 상승이 되면 모든 뭐 주택이든 일반 주거가 아니라 기업이나 뭐 이런데 전폭적인 그 원가 상승이나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거거든요. 예. 예, 이런 것들이 결국 경제의 어떤 붕괴, 제가 말씀드리는 제2의 이재명표 IMF로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예. 자, 태양광 관련된 문제도 있지만 당장에 지금 재생에너지가 둘러싸고 있는 문제, 폭탄 돌리기다. 이렇게 사실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환상이 있죠. 그렇게 아름다운 태양광 먹으면 굉장히 환상이 있죠. 전력망조차도 갖추지 않았는데 뭐 재생에너지. 자, 그 관련된 문제 살펴봤고요. 독립, 성장, 역전, 패는 구독, 좋아요. 한미 정상회담이 임박해 왔죠. 한일 정상회담 순방에 이제 경제인들이 동참하고 15 경제인들이 15명 정도가 순방을 하는 걸로 지금 알려졌는데, 이재명이 이제 어제 그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번 방미 동행 기업들은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많이 만들어내달라. 기업들한테, 대기업 총수들한테, 경제단체들한테 정작 이 관세협상에선 돈을 좀 많이 써달라.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뒤에 가면 이제 뒤통수 치는 장면 살펴볼 텐데, 우선 무슨 대기업 총수들을 무슨 수족 뿌리듯 하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노란봉투법을 강행하겠다고 하면서 저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예. 세계적인 수준에는 맞춰가야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이. 그 얘기는 뭐냐면 노란봉투법 통과는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다. 다만 이 기업 총수들 입장에서 볼 때 이 배임죄 요건은 좀 완화하고 각종 규제도 좀 풀어주겠다. 당근도 좀 제시를 했어요. 예. 근데 기업 총수들 입장에서는 손경식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건 지금 당면한 위험입니다. 예. 그리고 뭐 배임죄 완화나 기업 규제 개선은 그 전부터 나온 얘기예요. 이게 와닿지가 않는다고요. 이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는 것의 가장 큰 그 문제는 이제 1년 내내 노조하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교섭을 해야 돼요. 특히 하청 노조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원청 근로자 노조와만 네. 상대를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그 밑에 뭐 건설업, 조선업, 철강, 자동차, 이 엄청난 하청 구조가 있잖아요. 네. 현대자동차의 1, 2, 3차 합청업체를 합치면 15,000개가 넘어요. 15,000여 개라고요. 그다음에 조선업은 뭐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다 합쳐보니까 5,000개가 넘어요. 아니 1,000몇백씩 되는 조선업의 그 하청자들하고 하청 노조도일 수 있고 그냥 한두 명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 이 사람들하고 하루에 몇 번씩 교섭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슨 피해를 봤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그 피해 계산을 일일이 다 해서 그 교섭을 해야 된다. 이거 날새도 못해요. 이게 교섭이 되겠습니까? 교섭하다가 기업 날 새겠네요. 게다가 이제 그러면 걸핏하면 또 그만둘 거 아니에요. 네, 또 파업을 한다고 파업 하겠죠. 벌써 이미 현대자동차가 뭐 6년 만에 파업에 시동 걸었잖아요. 자동차도 자동차지만 이 조선은 배를 도크에다 걸어놓고 만들다가 멈춰 쓰잖아요. 폭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 발주자들은 이 클레임을 정교하게 겁니다.
그래가지고 납기에 하루 늦으면 까요. 대금을 까. 그리고 수많은 그 요건들이 있어가지고 손해 안 본다니까요. 늦으면 늦을수록 돈을 덜 받아. 1억 달러짜리 뭐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는 한 4, 5천만 달러 주고 퉁칠 수가 있다고요. 그게 파업 때문에 된다니까 그렇게. 그러면 우리 HD 현대중공업인이 지금 뭐 이재명이 미국 가가지고 방문한다는 한화오션, 필리조선소. 그러니까 미국 조선소에서 하는 거 빼고 한국에 남아있는 조선소는 파업하다 날샌다니까. 그러면 필리조선소 하나만 가지고 마스가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걸 왜 생각을 안 느냐. 지금 마스가 해가지고 트럼프를 환심을 사고 또 뭐 조선업에 지금 목을 메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자동차 지금 벌써 자동차는 안 되고 있고 철강 관세 지금 407개가 추가되는 바람에 숟가락 무슨 통조림 캔 이런 것도 다 지금 관세를 물게 생겼고 아니 대한민국의 원청 이외에 제1, 2, 3 하청까지가 수만 개예요. 자, 이 법을 여당은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그 법은 받아들이고 현장에서 좀 뛰어달라? 기업들 입장에서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아니 뒤에서는 때리고 앞에서는 웃으면서 차 한잔 주면서 돈 좀 더 쓰고 현장에서 성과를 내달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방법이 있습니까? 이재용 씨가 저기서 웃고 앉아 있는데 저 속은 어떨지 저 맞은편에 앉아서 열심히 옆 왼쪽에 앉아서 받아 적고 있는 구광모 씨 생각은 어떨지 저 웃음이 웃음이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자, 이야기 나온 김에 철강 알루미늄 관련된 파생 상품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네. 지난번에 이제 한미 간 관세 협상이 구도 합의를 사실상 이제 무슨 문서로 된 건 아니니까 구도 합의를 통한 합의 이후에 대통령실은 이제 관세 협상 끝났다 종료됐다 그랬잖아요. 말은 그렇겠죠. 예, 근데 철강 알루미늄 관련된 파생 상품 지금 407개로 나오던데 이 파생 상품도 이 관세를 약 50%를 받는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철강 알루늄만 그런 게 아니라 미 상무부가 발표를 했어요 이미. 예. 18일부터 우리 시간으로 이제 19일 벌써 이제 시작을 했겠네요. 예. 뭐냐면 철강 알루미늄 이거는 완제품은 물린다는 얘기가 있었고 일본 EU도 같은 비율이 적용되니까 이걸 애써서 우리도 뭐 부담이 비슷해요. 똑같아요라고 이재명 정부가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나온 얘기는 파생 상품 뭐냐면 스틸과 알루미늄이 들어가 있는 제품.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 407개라고 그랬는데 그냥 대표적인 것만 생각해 보자면 숟가락, 포크, 예. 다 들어가죠. 예. 그 다음에 뭐 보일러, 뭐 보니까 농기계 중에 뭐 작은 트랙터류, 화장품 용기, 뭐 여러분 우리 뭐 면도기도 있던데 면도기도 있죠, 당연히 있죠. 그 다음에 요새 전부 깡통이잖아요, 캔 제품, 네. 음료수 캔, 참치 캔. 뭐 온갖 종류의 요새 골뱅이 캔도 있어요.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파생 상품으로 해가지고 이 관세를 50%까지 또 물리겠다. 8월 18일부터 네. 이 물리기 시작한 거죠. 네. 자 그러면 이게 다 근데 407개 기업 그 앞서서 1,800개 기업도 이미 물고 있기 때문에 토탈 2,200여 개 기업이에요. 이게 거의 다 중소기업이고 영세 소상공인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도 쓰는데 미국은 이미 이걸 만들 자체 능력이 없어요.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이걸 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시골 가다 보면 뭐 논두렁밭두렁에 회사들 많이 있잖아요. 다 이런 회사들이 만드는 거예요. 네. 숟가락, 포크, 알루미늄 캔, 면도기 대기업이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중소 하청 기업들이 이걸 대부분 만든다. 여기에 심각성이 있다고요, 여기에. 근데 이 사람들은 공장을 미국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삼성전자, 뭐 현대자동차, LG전자처럼 미국에 가서 미국 공장 이전 약속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냥 죽는 거예요. 사업을 접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미국 수출 비중이 60-70%라는데 미국에다가 그런 얄궂은 캔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데 관세 50%씩 내고 사업하겠습니까? 사업 중단이죠. 그러면 그 공장에 나가서 가족들 부양하는 분들 다 서민들이셔요.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더 많고 이분들이 갑자기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온다.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속내가 있어요. 트럼프와 이 미 상무부가 이걸 진짜로 물리겠다는 게 아니라고 봐요. 며칠 물리겠죠. 네. 이재명을 압박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너 지지 기반 박살 나잖아. 미국 그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한국 좌파 정권의 지지 기반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다고요. 이 407개 기업 그 전에 1,800개 기업이 그것을 지키려면 딴 걸 더 가져와라 이겁니다. 25일 한미 정상회담에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금과 옥조처럼 부들부들 떠는 거, 쌀과 소고기를 확실히 열겠다고 하든가 또 하나 그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GDP 대비 국방비, 네. 주한미군 주둔 비용, 여러 가지 그 부대 비용들이 이게 수십조 단위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저 기업주들에게 그 기업 회장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2천억 달러 플러스 알파. 자, 캐롤라인 레빗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나라의 미국의 빚을 갚는데 수익의 90%를 쓸 것이며 트럼프가 정하는 그런 사업들에 쓰는 것이다. 선물 같은 돈이다 그랬죠. 네. 그 돈을 지금 순수하게 마스가 빼고 약속한 게 우리나라 그 한국 협상단 구윤철, 김정관 등이 가서 약속한 게 2천억 달러였어요.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더 가져와라. 그거를 액수를 높이려고 이걸 도대체 얼마를 더 써놔야 됩니까? 지금 그 액수로 따지면 그 철강 알루미늄 파생 상품 만드는 한국 그 기업과 근로자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안타깝지만 이걸 지키려면 더 큰 덩치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공장 이전도 확실히 약속하고 뭐 정말 그러니까 한마디로 트럼프 행정부의 속내는 뭡니까? 말로 받겠다. 되로 받고 말로 준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 큰 것을 이재명에게 압박하기 위한 고도의 사전 청구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예. 네. 자, 관세 협상이 끝난 게 아니었던 겁니다. 협상이 종료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이 정부의 사실은 입장이었고 계속 협상 내용이 종료되는 게 아니라 품목별 관세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었죠. 그 관세의 일부가 지금 추가로 나오는 겁니다. 아마 또 다른 분야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관세 관련해서는 기본 합의를 했지만 품목별 관세는 또 세부 품목별로 또 다른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부가 말하는 것 중에 확인하는 것 중에 일부만 믿어야지 그것이 다인 것처럼 지금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또 확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기업 입장에서나 기업 입장에서 무슨 이제 일반 기업들은 물론 관세 협상에 주체로 참여해서 미국에 가는 건 아닙니다. 죽을 맛은 사실은 이제 지금 파생 상품 얘기도 했습니다만 또 하나 중요한 건 노란봉투법이 결국은 굉장히 죽을 맛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지금 주한미 미국 상공회에서나 주한 유럽 상공회에서도 대대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고 어제 민주당 원내대표나 당 지도부까지 만나서 굉장히 경고성 발언도 막 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아까 그 회의를 우리가 대통령 회의를 보면서 얘기했지만 저 자리에서 이미 회장들한테 예. 세계적 수준에 맞춰가야 하니까 받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예.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바꾼 겁니다. 원래 이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 해서 이게 악재로 될 거라고 봐서 좀 늦추려고 하려는 게 이재명의 원래 입장이었는데 당에서 하도 저렇게 드라이브를 걸고 지지층이 너무 원한다고 보고 입장을 바꿔서 어제 그 대기업 총수들과의 자리에서 노란봉투법은 미안하지만 대세니까 받아들여라. 대신에 딴 걸 좀 해주겠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이미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가 이미 얘기했죠. 네. 이거 원안대로 통과되면 철수한다. 철수할 거예요. 그리고 암참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네. 여기 회장이 제임스 킴이라고 한국계인데 한번 이미 얘기했죠. 대단한 우려를 전달했어요. 이 법안이 통과되려고 할 때. 근데 어제 또 얘기를 했고 저 사람입니다. 암참이죠. 그다음에 이제 오늘 김병기 등 또 정청래 등을 찾아간대요. 네. 국회 어제 찾아갔군요, 참. 네. 가가지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제 어제 만났고 만났고 이제 뭐라 그랬느냐.
대단히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어요. 네. 철수란 말은 직접 입에 담지 않았는데 사실상 그렇게 되면 미국도 기업 활동을 할 수 없다.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하청 노동자들하고 1대1로 상대하면서 기업하려고 하겠습니까? 암참 밑에 기업이 800개가 넘어요. 네. 대단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다국적 기업, 미국 기업들이 월급도 많이 주잖아요. 저기 다니면 자녀들 저기 들어갔다고 억대 연봉 받는다고 좋아하는 분들 많은데 다 철수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미국 기업 입장에서 아니 싱가포르도 있고 홍콩도 있고 가까운데 뭐 도쿄가 좀 건물세가 비싸다지만 지금 한국하고 비슷하다 그래요. 네. 일본도 있고 대안이 있잖아요. 미국 기업으로서는 아시아에 무슨 한국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싱가포르, 홍콩이 다시 또 반색하고 있다잖아요. 아시아의 경제 허브가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누가 보내느냐? 노란봉투법이 밀어내는 거예요. 미국 기업이 왜 여기서 원청들과의 이 노사 교섭에도 머리를 아파하는데 하청 기업이 몇 개겠어요? 하청 기업 노동자하고 미국 기업들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미 그 강력한 우려를 전달하면서 사실상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가 철수 방침을 실행하면 저는 엑소더스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그러면 한국에 나와 있는 미국 기업 본사들이 대거 본토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싱가포르, 홍콩, 도쿄로 빠져나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은 형편없이 추락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미 주가도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3천 돌파했는데 5천은커녕 지금 이상한 조짐이 자꾸 3천 초반에서 불안불안해요. 네. 저는 노란봉투법이 만약에 원안 통과가 되면은 저는 주가가 폭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잠깐만요. 그 전에요. 중앙일보에서 보도했던 자료 중에 10대 그룹, 대기업 중에 10대 그룹 중 9곳이 현재 하청 노조에 타깃이 돼서 지금 이미 노사 분쟁이 시작됐다 하는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오늘 저 표로 좀 만들어 놨더라고요. 대단하잖아요. 한국 경총 회장이 류진 씨 아닙니까? 예. 어제 류진 씨도 갔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자리에 아까 그 자리에 있었는데 자, 굵은 기업들만 벌써 10개 가량 되지 않습니까? 삼전, 하이닉스, 현대제철, LG화학. 이번에 다 지금 중요한 기업들이에요. 포스코, 예. 한화오션, 마스가, 현대중공업 역시 마스가. 자, 이런 기업들이 지금 이미 하청이잖아요. 저기 지금 중간중간에 계속 뭐가 나옵니까? 하청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 하청 노조의 포괄적 요구 수용, 또 그 밑에 쭉 가면 전부 하청이에요. 예. 철제 막루 설치하고 한 간부가 올라갔다. 저런 거 이제 앞으로 처벌 못 해요. 혼자 해도. 그 다음에 법원이 하청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 자, 전부 이미 시작을 한 거예요. 법이 통과 안 됐는데도 저 정도라고. 그건 이제 법이 통과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개인 시위자들과 이 기업체의 노조 관련 담당자들이 업무가 저걸로 시작해서 저걸로 끝날 것이다. 그럼 이렇게 되겠네. 물반 고기반 우리가 보통 그러는데 본사에 예를 들면 삼성전자 본사에 가면 절반은 삼성 본사 직원이고 그 앞에 점거를 한 하청 노조원들이 절반 이상은 항상 차지하는 상황이 와 있겠네요. 교섭도 교섭이지만 네. 저 사람들이 노란봉투법의 핵심이 뭡니까? 저 사람들이 예를 들어 기물파손을 하고 예. 예를 들어 공장의 기계에 쇠사슬을 채운다든지 폐쇄를 한다든지 저 이런 행동을 실제로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예. 지금까지는 그걸 다 노조 차원의 책임을 물어가지고 재산 압류를 한다든가 경제적으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었잖아요. 예. 노란봉투법은 그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려면 할 수 있죠. 전부 근데 예를 들어 허연준 씨가 얼마 책상 3개를 부수고 문에다 못질을 한 걸 입증을 하고 박상규가 어디 가가지고 침을 뱉고 어디 쓰레기통 2개를 부신 걸 입증해야 되고 이걸 하라는 게 이 노란봉투법이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노조에 의한 하청 노조에 의한 점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업과 사업장의 점령이 이루어진다. 기업을 하겠어요? 너는 기업을 그 상황에서도 하겠다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네. 자, 대기업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중소기업은 더 심각하겠죠. 대기업은 그러나 버틸 여력이 재정력 여력이 한동안은 있습니다. 뭐 하청 노조 상대하더라도 전문적인 노동 담당자도 있는. 그런데 문제는 중소기업들입니다. 30인, 50인 이렇게 노조들. 그래서 몇 사람만 이 관련된 노조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냥 견디기 어려운 것이죠. 그냥 사업을 접죠. 네. 아니 어떻게 하겠어요. 변호사 비용이 더 비싸고 노무사 쓰는 비용이 비싸고 아예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쇠사슬 채워도 처벌을 못 하는데 그런 거 하루 이틀 지나면 그냥 사업 접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중요한 거가 있어요. 네. 노조도 회사가 있어야 노조 활동도 하는 것이고 그렇죠. 조합비를 받아야 노조가 돌아가는데 회사가 없어져 버리고 사업장이 사라지는데 노조가 뭘 먹고 운동을 합니까? 제발 이런 걸 가리켜서 교각사루라 그래요. 어? 소뿔이 비틀어졌다고 바로잡으려다가 소가 죽습니다.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 교각사루의 사례는 앞으로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천지삐까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누르시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용 문제가 나왔네요. 김용. 이재명의 측근 정진상 우 김용이라고 하는 그 김용. 이재명의 측근 김용 전 민주부연구원장 부원장이죠. 민주연구원 부원장 보석 청구를 했었는데 대법원이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네요. 금보석이죠 이번에도. 예, 금보석. 두 가지가 있어요. 병보석하고 금보석. 돈 내고 이제 풀려나는 건데 문제는 아니 세 번째라면서요. 예, 세 번째라고 하네요. 지금. 동일인에게 그것도 1심, 2심, 3심에서 그것도 기록인지 싶어요. 각급 법원에서 한 번씩 다 금보석을 받습니다. 돈이 많아요 일단. 변호사비는 누가 대주는지 몰라도 어쨌든 보석금을 7천만 원, 5천만 원씩 척척 내고 이 보석을 받습니다. 보석도 물론 그 피의자, 수감자의 권리죠. 네. 그러니까 다 변호사들이 먹고 사는 것이고 변호사들에게 적법 절차를 거쳐서 보석을 신청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법원이 인용을 해준 거잖아요. 그것도 대법원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이재명 정권 입장에서 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는 조국이요, 하나는 김용이다. 조국은 좀 이재명 입장에서는 좀 거리가 멀죠. 어떻게 보면 라이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국은 재심으로 풀고 김용은 무죄로 풀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재심 얘기는 했으니까 조국은 이제 했고 김용은 3심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어디 많이 들어본 말이잖아요. 네. 무죄 취지 파기환송. 그 이재명이 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고도 대통령이 됐으니까 네. 김용희는 이게 자꾸 이번에 뭐 사실 8.15 광복절 특사 때 김용과 이화영을 포함시키냐 문제가 좀 머리 아팠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생각을 좀 했겠죠. 조국을 풀어주고 윤미향까지 풀어주는데 김용까지 풀어주면 정말 지지율이 엉망이 될 것 같으니까 용아 좀 더 기다려라. 너는 이제 다 우리가 준비한 코스가 있어. 그게 첫 번째가 이 대법원에 의한 보석. 집에 나와서 양복 입고 조국처럼 가서 이제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법원이 허락하면 해외 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보석을 신청을 인용했는데 해외여행 허락 안 할까요? 어디 간다고 하면 되잖아요. 해외여행도 다니고 사실상 자유의 몸이 된 겁니다. 법적으로 아직은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지만 자 이건 시그널이죠. 무슨 드라마 제목 같기도 한데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쉽게 말해서 김용은 무죄로 빼자. 이 작업에 시동이 제대로 걸린 것이다. 시동을 건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대법원이 일부에서 지금 보석 청구를 인용을 했는데 김용희 요구안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입니다. 앞서 어떤 분인지 여쭤봐서 그것도 좀 이야기 드립니다. 서경환 대법관이 주심이다.
그런데 이미 1, 2심에서 거의 동일한 이제 혐의로 뇌물과 불법적 선거자금 혐의로 해서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1, 2심에 다 받았습니다. 1심에서도 보석을 인용을 해서 잠깐 나갔다 오고 2심에서 보석으로 다시 풀려났다가 법정 구속되고 뭐 이런 상황이 이제 반복된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대법원 일부가 지금 무죄취지로 가는 거 아니냐. 이재명 권력에 굴복하는 것을 대법원 일부 서경환이 대법관 주심이 사실상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지금 나오는 건데 사실 1, 2심 모두 징역 5년은 이 중형을 때린 걸 사실 바꾸는 자금 보통 자금은 아닐 텐데요. 근데 하려면 할 수 있죠. 예. 하려면 할 수 있다고 봐요. 전현희가 법조인이지 않습니까? 밑자락을 깔았더라고요. 뭐냐면 김용의 혐의 중에 상당 부분은 구글 어스로 풀 수 있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 예. 당시 로그인 로그아웃 기록이 있고 그 쟁점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유동규가 준 돈을 어디서 받았는데 그 일시 장소가 악유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건 구글 어스를 잘 찾아보면 그 김용의 주장이 맞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의 대표적인 친명계 그 변호사 출신 의원이 이미 국가인권위원장도 지냈고 방향 제시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글 어스로 다시 사실상 재심에 준하는 그런 그 대법원 심리 절차를 거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무죄를 주라는 거예요.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 되면 이 정부의 그 분위기 아래에서 대법원에서 만약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면 그걸 받은 서울 고법에서 이거를 그 무죄 취지에 걸맞는 판결로 무죄로 하지 않겠어요? 그럼 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전현희가 그런 식으로 또 이 방향 제시 비슷하게 옹호를 하고 나섰던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그 이재명의 입장에서 가장 큰 두 가지 부담 중에 하나가 김용으로 인한 대장동 사건이고 네. 거기도 숱하게 공범으로 적시돼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화영이 걸려 있는 대북 송금 사건이다. 그 이화영 대북 송금 사건도 지금 김용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면 비슷하게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 이화영 사건은 그 유엔과 미국 사법당국의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 아시다시피 대북 송금이라는 거는 유엔이 안보리 결의로 엄격하게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또 처리를 한다. 근데 우선 순서를 정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순서를 보면서 그래도 최측근이 더 하구나. 왜냐하면 김용이 더 최측근이.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이재명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누가 측근이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그 다 개나 소나 측근이냐. 측근이라는 말을 들으려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측근이다. 그런 김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용 먼저 빼주고 계속 악악되고 징징대고 있는 이화영은 이제 크리스마스 특사가 이제 먼 거 같은데 금방 와요. 네. 이제 벌써 오늘 이제 8월 말로 가고 있는데 90, 11, 12 이화영은 아주 괴롭겠지만 이제 특사가 있습니다. 또 성탄절 특사도 있고 다 이제 그 대못들을 다 뽑는 과정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겁니다. 네. 이게 그 보석을요. 아니 그 보석이라는 걸 제가 뭐 법조인은 아니지만 똑같이 하려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나중에 보석 신청할 수 있는데 받아줄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금 실명 위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미국에서 지금 고든창도 그랬고 모스탄 전 대사도 그랬고 로라 루머도 그런 문제를 지적을 했고 플라이트 부소장도 플라이트 그랬죠. 부사들 그러니까 네. 미국에서 보면은 아니 정치적 이념과 여러 가지 비상계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법적인 문제 때문에 특검이 조사를 하고 구속 수감을 한 건 맞는데 피의자 권리라는 건 있지 않겠는가? 피의자 입장에서 보석 신청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받아줄 것인가가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의 그 같은 입장이라면 김용에 대한 보석 신청은 벌써 이번이 3번째라는데 참 쉽게 내주죠. 보석이 저렇게 간단한 것이었나? 신청하고 요건에 맞으면
돈 받고 풀어주는 것. 보석이 그런 것이더라고요. 네. 예, 일부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모시고 조국의 그 된장말이 죽입니다. 죽입니다. 된장찌개라고 그러는데 된장찌개를 네. 이제 된장말이 죽이라고 좀 바꿔야 그거 되겠네요. 된장찌개는 비싸봐야 10,000원이 안 되는데 된장말이 죽은요 한우를 먹어야 주는 거라서 네. 저거 죽까지 먹으려면 1인당 10만 원 넘게 내야 된다. 네. 돈 많으니까 먹은 걸 뭐라는 게 아니에요. 왜 저 사진만 올려서 저 화를 자초하느냐. 네. 코스프레다. 예. 자, 조국으로 시작해서 정청래를 거쳐 이재명의 측근, 최측근, 김용 문제까지 좀 다뤄봤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초저분자 콜라겐으로 피부 속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세요. 하루 두 알로 피부 보습, 탄력 개선, 체내 흡수에 용이한 저분자 PC 콜라겐, 부원료 또한 탄탄하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3,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0,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순간 풍성하게 광동 효모 비오틴 하루 한 번으로 가득 채우는 에너지 600mg 맥주 효모 함유 목 넘김 좋은 알약 타입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5,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5,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